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북가주 나파와 소노마 지역에 발生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이 지역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타에나 바람으로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산타클라리타 인근 캐스타이 캐년에 오늘 산불이 발생해 삽시간에 3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또한 액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10에이커를 태웠으며 건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노동절 연휴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과 비즈니스 영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연방과 주, 시의원을 선출하는 11월 선거의 우편 투표가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되면서 한인 후보자들도 유권자의 막판 표심 다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데이빗 류 LA시 4지구 의원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국을 방문해 한인들의 한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며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폭로가 나와 재선 도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숙명의 대결을 위한 막바지 토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에서 10%포인트까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 대상의 56%는 오는 11월 대선 승자가 별세한 루스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고 도로공사가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휴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 부당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고 더운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6도,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어제 북가주 나파와 소노마 지역에 발화한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이 지역 주민 5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와인 컨트리인 나파와 소노마 지역에 어제 새벽 3시 50분경에 발화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오늘 현재 17평방마일이 소실됐습니다. 산불로 이 지역 5만 3천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와인 산주로 유명한 나파 카운티의 세인트 헬레나 인근에서 발화한 글래스 화재는 포도밭과 건축물들을 휩쓸고 지나갔으며 불길은 소방관들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책로와 언덕, 강을 건너뛰며 빠르게 확산해 14시간 만에 2,000에이커 이상을 태웠습니다. 나파밸리의 저명한 와이너리인 채토 보즈웰도 이 산불이 삼켜버렸습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지역에 사는 주민 제키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 불길을 봤다며 우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도망쳤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8월 발생한 대형 산불 LNU 번개 복합 화재 때도 대피했다. 이번에 또 대피한 주민 메걸리 오테로는 지친다며 대피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 샤스타 카운티에서도 어제 조그 화재가 발생해 오늘 오전까지 15,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곳에도 일부 주민들에게 의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조그 화재가 시작된 지점의 남쪽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면적을 불태운 오거스트 복합 화재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 낙뢰로 시작한 이 산불은 지금까지 87만 8천여 에이커를 태웠지만 진화율은 45%에 그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캘파이어에 따르면 올 들어 이 주에서는 8,1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소방관들은 지금도 25건의 대형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본격적인 산불 시즌인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이 주에서는 26명이 산불로 숨지고 구조물 7천여 동이 전소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도 LA와 벤츄라,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을 포함한 많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타하나 강풍으로 이번 주 남가주에 고온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이어지면서 남가주에 산불주의보가 발령이 됐죠. 이 기상청은 남가주에 이번 주 동안 시속 30에서 45마일의 바람과 함께 습도가 8%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산타클라리타 인근 캐스타이 캐년에 오늘 산불이 발생해 삽시간에 3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마틴데일 파이어로 명명된 이 산불은 오늘 오후 3시 34,700블락 부캐 캐년 로드에 발생했으며 불과 30분 만에 200에이커를 태우고 현재는 300에이커로 피해가 늘었습니다. 인근 10여 채 건물이 산불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불은 바람을 타고 남쪽 방면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타하나 바람으로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낮 액튼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10에이커를 태웠으며 건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산불은 오늘 정오경에 이 33,000블락 메릿 로드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대가 출동해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맞아 다행히 건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노동절 연휴 직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과 비즈니스 영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29일 모임을 갖고 카운티 내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웨이버를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네일 살롱 등 비즈니스에 추가로 영업 재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일 살롱의 경우 가주 정부에서는 영업 재개 허가를 받았지만 카운티 정부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카운티 내 도박장과 브루어리도 제한적으로나마 영업 재개 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카운티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주 하원의원 5명은 28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낸 서신에서 커머스와 벨가든, 하와이언 가든, 캄튼의 도박장 야외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의 경제재개 완화 단계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퍼플 티어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지만 지난주 한 단계 완화된 레드 티어로 진입할 수 있는 주정부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며 29일에 발표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통계가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면 레드티어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레드티어로 진입하면 극장을 포함해 보다 많은 비즈니스 업종의 영업 재개가 가능해집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7일 가주의 여러 카운티가 조만간 완화된 티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카운티가 완화된 티어로 진입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티어 시스템과는 관계없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카운티 학교와 교육구들로부터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웨이버 신청을 받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지난주부터 교육구들이 잇따라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LA 카운티 내 학교들은 과연 언제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학생과 학부모들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에 $10,000,000를 투입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지원합니다. LA시 의회는 지난달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과 미치 오페럴,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퇴거 방어 프로그램의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10,000,000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최대 $800,000,000를 배정하고 여기에 더해 이전 임차인 구호 프로그램 예비비 $200,000,000를 배정할 예정이라고 시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세입자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을 경우 3일 통지에 대한 법적 대리,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 합의 협상, 단기 세입자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8월 말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의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내 세입자들이 렌트비의 최소 25%를 지불하는 내년 1월까지 퇴거 조치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의 각종 이민 수수료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최근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8월 수수료 인상 최종안을 고시한 이후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 비용이 1인당 $500 이상 오르는 등 이민 수수료가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자 시민권 신청을 서두른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두세 배가량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민서비스국은 이민국 예산난 타개를 위해 서류에 따라 최고 5배에서 6배까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최종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인상 조치는 이번 주 금요일인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서를 포함해 노동허가 신청, 가족이민 및 투자임원 청원서 등 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이민 서류들의 비용이 일제히 오릅니다. 시민권 신청은 현행 $640에서 $1,170, 온라인 신청 시에는 $1,160로 $530인 83%나 인상됩니다. 노동허가 신청서 I-765와 여행증명서 신청 I-131A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올라가게 됩니다. 노동허가 신청서와 여행증명서 신청 수수료도 각각 34%와 76% 오르는 것입니다. 또 일부 신청 서류들은 현행보다 최고 5배에서 6배나 수수료가 폭등합니다. 추방중단 신청인 I-88 경우 현행 $285에서 $1,810로 535%나 크게 인상되고 범죄 피해자 비자 가족 청원 수수료의 경우를 $230에서 $1,485로 546%나 오르게 됩니다. 이번 인상안에는 또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 신청도 $50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공적 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시행한다고 밝혀 저소득층 이민 신청자들에게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가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법원의 제동으로 이 규정의 시행이 잠정 중단돼 왔는데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서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주 공적 부조 수혜자 대상 영주권 취득 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2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2020년 2월 24일 이후 접수된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공적 부조 수혜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뉴욕 연방지법의 조지 데니얼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어 등 공적 부조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공적 부조 수혜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지난 8월 13일에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법이 내린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 시행 중단 명령을 무효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정식 판결이 아닌 긴급 명령 형식이어서 그 후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 제한 규정에 대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과 연방과 주, 시의원을 선출하는 11월 선거의 우편 투표가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되면서 한인 후보자들도 유권자의 막판 표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선에 나선 데이빗 류 LA시 4지구 의원은 지난 25일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국을 방문해 한인들의 한 표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며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11월 3일로 다가온 대선의 우편 투표가 오는 10월 5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는 10월 5일부터 막이 오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LA 카운티를 비롯해 가주의 등록 유권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발송돼 유권자들은 당일날 투표소를 찾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우편 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결선을 치르는 데이빗 류 4지구 LA시 의원은 막판 유권자 아웃리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입자들의 렌트비 납부 유예와 렌트비 탕감, 렌트비 보조를 위해서 앞장서는 등 코로나 위기 속에 LA 시민들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동시에 4지구 시의원 재선을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어 힘드는 상황이지만 시의회에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저 지금 LA 시의원이니까 저 첫 목적은 my first responsibility is 우리 LA시에서 시의원 일. 그러니까 우리 사지구 위에서 하고 우리 LA시 위에서 요새는 어떤 날은 24시간 일하고 있어요. 7 days a week, 24 hours a day. 너무나 크라이시스가 많으니까 왜냐면 지금 시민들이 많이 힘들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첫 목적이죠. Running for office, 시의원 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시의원이니까 그 지금 일을 확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초선에 도전할 당시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에 맞서는 아웃사이더임을 자처하며 기존 정치권의 염증을 느끼는 표심을 파고들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류 시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시의회 부정부패 청산과 개혁, 중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젝트, 100% 유급 출산휴가 등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는 안건들을 잇따라 주도해 결실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선과 겹치는 데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유권자들의 분열상과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몇백 표 차이로 당선이 갈리는 접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 시민들이 저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선거가 2015년 선거보다 솔직히 더 힘든 선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every vote. 이 선거는 한 몇백 표로 이길 거니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더 많이 나올수록 그리고 저를 투표해 주신다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다는 거 확실하다고 쉴 수가 없죠. 저는 지금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도움이 더 필요하고요. 데이빌 류 시의원 캠페인 후원이나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는 전화 213-761-4436 혹은 웹사이트 daibilyu.com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는 30일 수요일에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성희롱 방치교육법은 5인 이상 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원과 슈퍼바이저, 매니저를 위한 2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웨비나는 30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 링크는 LA 한인 상위사무처 213-480-111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LA 평통이 지난 26일 토요일 그리피스파크 천문대에서 2032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회 활동이 어려운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가운데 심신 단련도 되고 오랜만에 야외에서 자문위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 지역인 부산 지역회의에서 기증해온 KF94 마스크를 평통 자문위원과 LA 동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으며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등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냈고 사업 손실을 이유로 세금 공제까지 받았다는 전날 뉴욕타임스 보도를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미디어는 2016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단지 나쁜 의도로 나의 세금과 온갖 다른 허튼 소리를 꺼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지만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과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에는 없는 자신의 특별한 자산을 살펴보면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가 극도로 낮다면서 나는 자산 가치와 비교해 부채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2016년과 그 이듬해 낸 소득세가 매년 각 750달러로 총 1,500달러에 그치고 최근 15년 중 10년은 수입보다 손실이 크다고 신고해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1990년대 초반 사업 실패로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이를 2005년까지 세금을 공제받는 데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부친의 쥐꼬리 납세 의혹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폭로에 대해 큰 그림 대신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선택적 보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앤프렌즈에 출연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 TV 토론을 거론하며 토론 전날 조 바이든과 같은 사람에게 공격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의 선택적 그림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보도에는 급여와 부동산, 재산 관련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사람들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납세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와 관련해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이 자리 잡은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는 웨이트리스와 미등록 이민자보다 우리 지역사회 자금 지원에 덜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고 터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논란이 미 정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불거진 논란은 갑부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데다 낸 세금마저 이자까지 쳐서 환급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대선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향방을 가늠할 후보 간 첫 TV 토론회를 앞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민주당 측은 사활을 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국가안보로의 확전 의도를 내비쳤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들까지 나서 허위 정보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짜 보도라고 일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자산 부채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거론하며 기록상 연간 40만 달러와 대통령 봉급을 포기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짜 뉴스 미디어는 2016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와 나쁜 의도로 허튼 소리를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전날 보도 직후 교사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많은 세금을 낸다는 내용의 영상 광고를 트위터에 발빠르게 올리며 공세에 나선 바이든 후보 측은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채와 관련해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라며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대통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이 자리 잡은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하원의회는 전날 트윗에서 트럼프는 웨이트리스와 미등록 이민자보다 우리 지역사회 자금 지원에 덜 기여했다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나라를 더 돌본 적이 없고 걸어다니는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캘러웨이 코네이 전 백악관 선임 고문의 남편이자 반 트럼프 진영에 선 조지 코네이 변호사도 전날 트윗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 2마리를 위한 사료 간식 구매에 대통령의 연방소득세 납부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고 가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둔 오늘 숙명의 대결을 위한 막바지 토론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대형 유세와 유권자 접촉과 같은 전통적 선거 운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이번 TV 토론은 유권자의 후보 자질 판단과 지지 후보 선택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이날 일정을 최소화하고 29일 밤 9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릴 TV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을 때는 하루 3곳의 유세형 행사를 벌였지만 이날은 백악관에 머물며 코로나19 검사 전략에 관한 언론 브리핑 등 2개의 공식 일정만 소화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며칠간 대회 일정을 대폭 줄인 채 토론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토론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신경전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측은 서로 TV 토론 우세를 자신하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악재성 보도가 터지면서 쥐꼬리 납세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 사태도 TV 토론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국 양대 유력지로 불립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력 언론들과 함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편집위원회는 대선을 35일 앞둔 오늘 온라인 여론면에 대통령은 바이든이란 제목의 입장을 내고 최악의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많은 유권자가 기꺼이 투표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도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가하는 불평등과 인종차별, 권위주의, 민주주의 후퇴 등을 꼽았습니다. 신문은 이런 도전은 재임자에 의해 생겼고 무시되거나 악화됐다며 바이든은 미국 정부의 품위, 명예,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를 비판해온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점을 들며 원한이 아닌 가치에 기반해 통치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와 바이든 둘 다 강경함을 약속하지만 바이든의 접근법은 이 변덕과 거래가 아닌 가치에 기반한다며 기후 변화와 보건 안보 같은 이해가 수렴되는 지점에서 동맹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중국 폭력에 맞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 세계와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은 공직자를 존중하고 법치를 옹호하며 의회의 헌법적 역할을 인정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3일 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8%에서 10%포인트까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응답 대상의 56%는 오는 11월 대선 승자가 별세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불과 한 달이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꾸준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은 전국 유권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남성 유권자들의 선호도는 45%로 같았지만 여성 유권자는 53% 대 37%로 바이든 후보가 16%포인트나 우세했습니다. 백인 유권자들은 49% 대 42%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했지만 유색 인종은 66% 대 22%로 바이든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지명은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지명한 가운데 두 후보는 이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will be done before the election. I think it'll send a great signal to a lot of people. Never before in our nation's history has a Supreme Court justice been nominated and installed while a presidential election is already underway.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3%로 43%에 그친 트럼프를 10%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가 집계한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평균은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미시간과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경합주 6곳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3.8% 우위를 보이지만 격차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체 유권자에서는 과반을 득표했지만 경합주 6곳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주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낙선의 쓴잔을 마신 바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북핵 문제 해법과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등을 위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워싱턴에서 있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과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만났는데 비건 부장관은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들이 실현되려면 한미 두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대화엔 열린 입장이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이 호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We cannot do it by ourselves. The U.S. and ROK cannot do this by ourselves. We need the DPRK engaged, and we remain open to that discussion with them when they're prepared. 이 밖에도 한미동맹 이슈를 포함해 최근 북한군에 의한 비극적인 공무원 피살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그동안 비건 부장관과 나눈 얘기 중에 가장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한미 공조를 강조했을 뿐 북핵 문제 해법이나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인가. 오늘 한미 간 협의와는 별도로 워싱턴에선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한국 내 사드 배치 때 중국의 보복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동맹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 중인 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그리고 전 보좌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휴가를 받았고 이 과정에 부당한 외압도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옛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였습니다. 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모두 23일에 걸쳐 1,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압으로 이루어져 결국 서 씨가 탈영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10명을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낸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모두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서 씨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 개인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휴가 승인을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도 군무 이탈, 즉 탈영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보좌관 A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 2차 병가 관련 문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추 장관이 직접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직접 불기소 처리하지 않고 육군본부 검찰부로 넘겼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북한군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애도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군사통신선 복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숨진 데 대해 애도의 마음부터 표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이 정부의 요구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 유사 사건 재발을 막자는 데 동의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화의 첫 단추로 제안한 것은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와 재가동입니다.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필요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휴일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군사통신선 복원을 요청하면서 비극적 상황이 남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차단한 북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석 달여 만에 다시 돌아설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사흘간은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나이가 들어가면 되도록 앉으려고 하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앉아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이 들어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의 노인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들 노인들은 하루에 평균 9시간가량 앉아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더 많아질 때마다 장애를 겪는 경우가 50% 가까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 사람은 하루에 9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은 10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후자는 장애를 겪을 확률이 50% 더 높다는 말입니다. 연구팀이 말하는 장애는 일상의 생활, 즉 식사나 목욕, 침대에서 일어나기 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팀은 연령이나 만성질환, 비만 등의 요인을 감안했을 때도 이 같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장애가 있으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일수록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10.10포인트, 1.51% 상승한 27,584.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14포인트, 1.61% 오른 3,351.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3.96포인트, 1.87% 상승한 11,117.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날로 예정된 미 대선 후보 토론과 신규 부양책 관련 소식, 미중 갈등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2.33% 오르며 장을 이끌었고 기술주도 1.85%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시장의 방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마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연기했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다음 달 13일과 1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10월 13일부터 이틀간 프라임데이 행사를 열겠다는 일정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할인 행사로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통상 7월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에선 1억 7,500만 거의 상품이 팔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상품이 판매됐다는 설명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13도가량 오르겠고 다음 날인 수요일은 다시 3, 4도가량 더 높아져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LA 다운타운 지역 100도대의 낮 기온 육박하겠고 벨리와 인랜드 지역은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에 찾아온 불볕더위는 주말인 오는 토요일쯤에 한풀 꺾이겠고 일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남가주에 이번 주 내내 시속 30마일에서 45마일대의 산타나 강풍과 함께 습도가 8%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산타나 강풍까지 불면서 현재 남가주 지역에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7도, 밤 최저 기온 7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2도, 7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8도, 밤 최저 6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87도, 밤 최저 6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하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